조선왕조 500년 태조실록 두 번째 이야기, 간추린 여사 이성계의 탄생 이야기. 태조 이성계는 전주 이시로 1335년 충숙황 4년 12월 11일 한경도 영흥군 흑성리에서 아버지 환조와 어머니 채씨 슬하에서 이남으로 태어났다. 조선을 세워 왕위에 오른 후 휘를 탄 자를 군진으로 고쳤다. 비는 한경민의 딸 신의 왕후이고 계비는 강윤성의 딸 신덕 왕후이다. 1357년 공민왕 6년 아버지 환조와 함께 유인우가 쌍성 총관부를 공격할 때 공을 세웠다. 이후 아버지 환조는 고려 상망도, 한경도 만호겸 병마사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환조는 4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자식들은 장남 원계, 차남 성계, 삼남 화가 있었다. 하지만 장남과 삼남은 정실소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벼슬을 이어받지 못하고 차남 성계가 이어받았다. 어느 날 이성계는 이상한 꿈을 두 가지 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설악산에서 돌을 닦고 있다는 유명한 도승 무학대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곧바로 무학대사를 만나 자신이 꾼 두 가지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을 부탁했다. 먼저 이성계가 입을 열었다. 쓰러진 집에 들어가 3개의 솥가래를 가로로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학대사는 먼저 예를 갖춘 다음 해몽을 했다. 네, 말씀드리죠. 즉 등에 짊어진 3개의 솥가래는 곧 임금 왕자를 뜻하지요. 그러자 이성계는 의미심장한 듯 표정을 짓더니 이내 또 다른 꿈을 말했다. 그러면 꽃이 지고 거울이 떨어진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에 무학대사는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풀이했다. 내 꽃이 졌다는 것은 곧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거울이 떨어졌다는 것은 틀림없이 무슨 소리가 난다는 뜻이지요.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해몽에 흡족한 듯 얼굴에 웃음을 띠며 개경으로 돌아왔다. 세월이 흘러 역성혁명을 성공한 이성계는 조선 왕조를 세웠다. 그런 뒤 곧바로 자신의 꿈을 해몽해준 무학대사와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사찰이 유명한 서광사였다. 이 밖에 이성계의 또 다른 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 고려 왕조에서 정성으로 재직할 때 꿈속에 신선이 나타나 금척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시중부흥 고려시대 정승 청렴하지만 너무 늙었고 도통사 채영은 성격이 곧지만 나라를 바로 잡을 인재가 못된다오.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이 금척을 주겠소. 그대는 이것으로 나라를 바로 잡아 주었으면 하오. 이 꿈 역시 그가 왕이 된다는 징조였던 것이다. 신궁 이성계. 어릴 적부터 이성계는 총몽했으며 관상 우러는 콧마루가 높이 솟은 용상이었다. 어느 봄날 마당을 칼로 질러 가는 이성계를 본 의붓 어머니인 김씨 천인 신분의 의안대군 화의 어머니다. 그의 활솜씨를 볼 겸 부탁했다. 성계야, 이 어미의 부탁이 있다. 저쪽 담 위에 앉아있는 까마귀 5마리를 활로 맞출 수 있겠느냐? 네, 어머니, 문제없습니다. 나는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활실을 당겨 한 발에 5마리 까마귀 머리를 깨뚫었다. 그러자 김씨는 이성계의 활솜씨에 또다시 감탄했다. 이성계의 청년기에 동북면 도순문사 이달충이란 사람이 관내 시찰의 일환으로 안면부로 찾아왔다. 이때 그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이성계가 너무 잘난 체 한다며 헐뜯었다. 그러자 이달충은 그의 부하를 시켜 이성계를 불러오게 한 뒤 얼굴을 꼼꼼히 살폈다. 이윽고 그는 이성계를 헐뜯은 부하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내가 관상을 본즉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너는 앞으로 절대로 그와 맞서지 말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부하에게 경고한 이달충은 무사히 시찰을 마치고 개경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그러자 환조가 그에게 수고했다며 송별전을 베풀어 주었다.
성별 연회장에서 환조가 이달충에게 술을 권하자 서서 마셨다. 하지만 이성계가 술잔을 권하자 그는 무릎을 꿇고 받아 마셨다. 그의 이런 행동을 지켜본 환조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 이유를 이달충에게 물었다. 도순무사께서는 연세도 많으신데 어찌 제 아들이 권하는 술잔을 무릎을 꿇고 받으십니까? 그러자 이달충은 얼굴에 미소를 띄운 채 말이 없다가 때마침 맞은편 언덕 위에 노루 7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즉시 이달충은 환조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기쁜 자리에 안주가 더 필요할 것 같소이다. 때마침 저 언덕 위에 7 노루가 있었구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환조는 아들 이성계에게 노루를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이에 이성계는 곧장 활시를 당겨 노루 7마리를 한꺼번에 잡았던 것이다. 그러자 이달충은 다시 한번 이성계의 활솜씨에 감탄했다고 한다. 고려 공민왕 13년 기양호 일족이 처단되면서 기양호는 공민왕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었다. 이런 기회를 틈탄 채유는 온 나라에서 벼슬하면서 공민왕을 내쫓고 더 큰 군을 왕으로 세우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고사 일을 정한 채유는 기양호를 깨워 요양성 군사를 움직여 압록강을 건너왔다. 그러나 공민왕은 찬성 안우영을 보내 막으려 했지만 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공민왕은 이성계에게 동북면 정예 기병 1000여 명을 내주면서 그들의 침략을 막으라고 명령했다. 흔쾌히 이성계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적을 삼면으로 공격해 화주와 양주 등을 되찾는 공을 세웠다. 이런 공로를 인정한 공민왕은 1370년 공민왕 19년 이성계를 밀직사 부사로 승진시키고 봉익대부로 봉안담 금띠를 하사했다. 같은 해 공민왕은 동령부를 격파하기 위해 이성계에게 기병 5000명과 보병 1만을 내주었다. 이성계는 군사들과 함께 동북면과 황초령을 넘어 600여리를 진군해 설안령을 거쳐 압록강을 건넜다. 이때 동령부를 지키고 있던 동지 오로 천목하는 이성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라산성에서 300여호의 백성과 함께 달려 나와 항복했다. 그러나 성의 추장 고안이는 끝내 항복하지 않고 버티자 고려군은 우라산성을 포위했다. 그런 후 이성계는 70여 발의 화살로 성을 지키고 있던 적의 얼굴에 맞춰 사살했다. 이 광경을 본 적군은 그만 기세가 꺾였고 추장 고안이는 가족을 버리고 홀로 도망쳤던 것이다. 영웅과 활솜씨, 간추린 야사. 이성계는 밀직사 부사 한경익민의 딸과 결혼했다. 그렇지만 26세 때 아버지 환조가 죽으면서 벼슬을 그대로 물이어받아 동북면 만호로 승진했다. 1361년 공민왕 10년 홍건적이 송도로 침략하자 공민왕의 명을 받아 이성계는 그들을 모두 물리쳤다. 이듬해엔 원나라 나가추가 송도로 쳐들어왔다. 그러자 공민왕은 다른 장수들을 투입했지만 빈번히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공민왕은 이성계를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하여 출전시켰다. 전장에 도착한 이성계는 부하 장수를 모아놓고 패인에 대한 원인을 물었다. 그러자 장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둘러댔다. 한창 전투가 무르익고 우리가 유리해질 때쯤 갑자기 철갑 옷에 붉은 새털로 장식한 적장이 창을 휘두르면서 달려듭니다. 우리 군사들은 그의 용맹의 질에 겁을 먹고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장수들의 말을 들은 이성계는 적장을 스스로 물리칠 생각을 했다. 이에 전투가 시작되고 이성계는 작전상 북쪽으로 도망쳤다. 그러자 적장은 이성계의 계략인지도 모른 채 창을 휘두르며 쫓아왔다. 이 순간 이성계는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적장을 향해 달려가면서 잽싸게 몸을 말배에 붙인 후 적장의 말을 들이받았다. 그 순간 적장의 중심을 잃고 낙마했는데 이성계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활을 쏘아 적장을 단숨에 죽였다. 적장이 죽자 이성계는 적장을 죽였다는 것을 큰 소리로 외쳤고 이에 적군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말았다. 이 계를 틈탄 아군들은 용맹스럽게 싸웠으며 나아추는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적군들은 그를 따라 북쪽으로 도망쳤다.
이성계가 도망치는 적군들을 뒤쫓아 함관령을 넘어섰다. 그러자 나우천은 자신의 본령 앞에서 10여 개의 기마병과 함께 버티고 있었다. 이를 본 이성계 역시 10여 개의 기마병과 함께 나우천과 마주 섰다. 이때 나우천은 계략으로 화해를 제안했지만 이성계는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군사들에게 진격 명령을 내렸다. 이에 당황한 나우천은 군사들을 팽개치고 도망을 가자 이성계는 활을 쏘아 그이를 말에서 떨어뜨렸다. 그렇지만 나우천은 부하가 건네준 말을 갈아타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도망쳤고 이때부터 이성계의 이름은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몇 년 후 이성계는 공민왕의 명을 받아 동료부를 격파하기 위해 기병 5,000명과 보병 1만을 거리고 황초령과 31영을 거쳐 압록강을 건넜다. 그러자 동령부의 동지 중추부사 이올로는 이성계의 용맹성에 겁을 먹고 백성들과 함께 항복했다. 우왕 3년인 1377년 왜구가 경상도로 침범해 피해가 심했다. 그러자 왕은 이성계를 대장으로 임명해 지리산으로 출정케 했다. 지리산에 도착한 이성계가 진영을 조성하고 있을 때 200보 떨어진 곳에서 왜구 한 놈이 자신의 궁덩이를 두드리며 조롱하고 있었다. 이에 격분한 이성계가 화살을 쏘아 사살하자 왜구들은 겁을 먹고 사기가 떨어져 결국 참패하고 말았다. 우왕인 1379년 왜구의 대장 아지발도가 500척의 군사를 싣고 침입해 운봉인월역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자 우왕은 이성계를 경기, 전라, 경상, 삼도 순찰사로 임명해 그들의 침략을 진압하라고 명령했다. 전장에 도착한 이성계는 작전을 세우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운봉인월역을 지형을 살폈다. 그러던 중 문득 운봉인월역 오른쪽에 있는 험준한 지름길을 발견하고 곧바로 작전을 완성했다. 그 작전은 적들의 매복 작전을 깨뜨리기 위해 홀로 지름길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 이성계는 질풍같이 말을 몰아 지름길로 들어서면서 쑥으로 왜구의 얼굴을 향해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이때 이성계가 쏜 화살은 겨우 200대, 위협전 50대, 한 발도 어긋남없이 백발백중 왜구의 얼굴을 맞췄다. 그의 용맹성에 겁을 먹은 왜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러자 이성계는 왜적들의 잔당을 소통하기 위해 부하 장사에게 명령하여 소라를 요란하게 불게 하면서 군사를 진군시켰다. 그 순간이었다. 이성계의 말이 왜구의 화살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성계는 낙마하지 않고 잽싸게 다른 말을 바꿔 탔다. 그렇지만 이번에 자신의 왼쪽 무릎에 왜군의 화살이 박혔다. 이성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스럽게 왼손으로 화살을 뽑은 다음 부하들에게 진구를 명령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부하들은 용감하게 싸웠다. 그렇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하들은 좀처럼 앞으로 진군하지 못했다. 그 전율을 살피던 이성계는 왜군을 지휘하고 있는 16세의 가량의 왜군 아지발도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적장 아지발도는 나이가 어렸지만 그 용기와 탐력은 백전노장을 능가했던 것이다. 그의 용맹성에 아군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기에 여념이 없었다. 더구나 아지발도는 전신 갑옷과 얼굴 전면을 투구로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화살로는 도저히 사살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성계의 활솜씨는 신궁에 가깝지 않은가. 이성계는 이두란과 작전을 짰다. 먼저 이성계가 활을 쏘아 아지발도의 투구가 벗겨졌다. 이두란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지발도의 얼굴을 향해 활을 쏘아 사살했다는 일화가 있는 것이다. 태조실록 두 번째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감사합니다.